네 번째 종류의 공격으로 타입 공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입 공격은 두 개의 암호문이 같은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크기가 같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오타웨이 리스 프로토콜을 설명해 드리면 앨리스는 밥을 통해서 앨리스와 밥이 공유할 수 있는 세션 키 KAB를 확립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앨리스는 요청 메시지를 만들어서 서버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밥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요청 메시지를 보면 여기 N이 있는데 N은 프로토콜 수행 식별자입니다. 프로토콜 수행 식별자는 앨리스는 프로토콜을 수행할 때마다 카운터처럼 이 n의 값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앨리스는 이 n과 자신이 통신하고 싶은 밥 정보를 그리고 나운스를 포함해서 밥에게 전달하면 밥은 동일한 형태의 암호문을 만들어서 서버에게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서버는 그 둘이 사용할 수 있는 세션 키를 생성해서 앨리스가 볼 수 있도록 KAS로 암호하고 밥이 볼수록 KBS로 암호해서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본 키 확립 프로토콜 5번째 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난스를 이용해서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때와 다른 점은 최종적으로 서버가 만드는 암호문에는 키 용도를 나타내는 상대방 식별자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B가 들어 있어야 되겠고 이 KBS로 암호된 암호문에는 A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략된 이유는 그 메시지를 요청할 때, 그 세션 키를 요청할 때 앨리스와 밥은 난스와 그 사용자 식별자들을 바인딩해서 줬기 때문에 이 NA에는 A와 B 정보가 같이 바인딩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B 정보와 A 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콜은 만약에 요 메시지와 즉 사용자가 만든 요 메시지와 요 메시지의 크기가 같을 경우에는 KAB의 길이와 NAB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격자가 앨리스가 1번 메시지를 요청했을 때 이것을 차단하고 첫 번째 메시지를 그대로 돌려보냄으로써 앨리스가 세션 키로 NAB를 KAB로 착각하게 하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 공격은 원래 키가 아닌 것을 키로 사용하게끔 했기 때문에 타입 공격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지 요소를 원래 그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로 사용하도록 해석하도록 해서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토콜 내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똑같은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그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 이와 같은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으로는 암호문의 크기들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똑같은 암호문들을 두 개의 암호문, KS로 암호화된 요청이 있고 또 서버가 만든 똑같은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있을 때 이 두 개가 반사된 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암호문과
이 암호문의 크기는 갖기는 어렵습니다. KAB는 128비트라고 요즘 사용되는 키 길이를 가정하면 128비트가 될 것이고, N은 뭐 32비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앨리스와 밥의 식별자는 96비트가 돼야 되는데, 보통 앨리스 식별자와 밥의 식별자들은 훨씬 큰 길이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 암호문과 이 암호문의 크기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같게 되면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공격은 중간자 공격입니다. 중간자 공격은 DP-헬만의 키 동의 프로토콜에 대한 공격입니다. 물론 중간자 공격은 다른 프로토콜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주로 우리가 살펴보는 중간자 공격은 DP-헬만 키 동의 프로토콜에 대한 공격입니다. DP-헬만 키 동의 프로토콜에 대한 중간자 공격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은, 원래 DP-헬만 키 동의 프로토콜에서는 앨리스는 G의 A승을 밥에게 주고 밥은 G의 B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앨리스와 밥은 각각 G의 AB승, G의 AB승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간자 공격에서 중간자는 앨리스가 GA를 보낼 때 그것을 차단하고 대신 GC 값을 밥에게 주게 됩니다. 밥이 보낸 GB도 차단을 하고 똑같은 GC 값을 앨리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앨리스가 계산하게 된 비밀 정보는 G의 AC 승 값이 되겠고, 밥이 계산하는 값은 G의 BC 승이 됩니다. 따라서 앨리스와 밥이 계산하는 똑같은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격자는 앨리스가 계산하게 되는 값과 밥이 계산하는 값을 둘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앨리스가 확립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대칭 키를 생성한 다음에 메시지를 암호해서 보내면 중간자는 이 메시지를 복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자는 똑같은 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간자는 이것을 복호해서 내용을 보고 다시 이것을 밥이 갖고 있는 키로 K'으로 암호화해서 줄 수 있습니다. 즉 앨리스와 밥은 중간에 공격자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고, 중간에 있는 공격자는 교환되는 모든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중간자 공격이라는 것은 프로토콜의 참여자의 중간에 자리해서 교환되는 모든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공격자가 보고 있다는 것을 참여자들은 알지 못하게 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이 공격이 가능한 이유는 교환되는 메시지를 인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밥과 앨리스는 받은 메시지가 실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이 준 메시지인지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DP-헬만 키 동의 프로토콜에 대한 중간자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교환되는 메시지를 인증하면 되겠습니다. DP-헬만 키 동의 프로토콜에서 교환되는 값을 인증하는 간단한 방법은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앨리스는 GA를 보낼 때 GA에 대한 서명 값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강한 개체의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식별자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은 이 메시지를 받아서 서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앨리스의 공개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인증서 기반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앨리스의 인증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앨리스의 인증서를 확인하는 것은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서를 확인하는 것은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매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유효기간과 폐지 여부뿐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매번 이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한 4가지 단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ISO 표준에서는 요에 제시된 방법 말고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앨리스는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게 되겠고, 그러면 밥은 자신의 값을 서명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A 식별자를 포함해서 강한 개체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서명 값을 서명해서 되돌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단계 메시지를 표준에서는 3단계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2번째 메시지에서 이 GX는 난스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타임스탬프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도 이 서명의 최근성을 앨리스는 검증할 수 있습니다. G의 X승 할 때 이 X는 매번 랜덤하게 선택되는 값이기 때문에 난수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밥은 이 서명의 최근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2단계로 했을 때 요 자체만 가지고는 밥은 이 서명의 또 앨리스도 이 서명의 최근성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2번째 메시지에서는 밥이 G의 A승을 서명값에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한쪽만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인증해서 그 교환되는 GA와 GB를 인증해서 중간자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 말고 그 세션 키를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어서도 이 중간자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자 공격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중간자가 앨리스와 밥이 계산해서 사용하는 키를 중간자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꿔 치더라도 계산할 수 없으면 중간자 공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거부 공격하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츠모토 등은 이 교환되는 값을 인증하는 방법 대신에 세션 키를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중간자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 마츠모토 등은 세션 키를 계산할 때 요 GA와 GB만 이용하지 않고 장기간 키를 함께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 사용하는 값에는 GA, GB가 있고 또 앨리스의 장기간 키, 밥의 장기간 키가 있습니다. 여기서 XA가 앨리스의 개인 키가 되겠고 장기간 YA가 공개 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앨리스는 입력으로 밥의 공개 키,
밥의 공개 키를 이번에 선택된 랜덤한 A 값으로 거듭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밥으로부터 받은 임시 DPL만 값을 자신의 개인 키로 거듭 제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값은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밥도 비슷한 방법으로 상대방이 선택된 DPL만 값을 자신의 개인 키로 거듭 제곱하고 앨리스의 공개 키를 자신이 선택된 랜덤 값으로 거듭 제곱해서 요 비밀 정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계산한 값은 똑같은 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토콜에서 공격자가 똑같은 중간자 공격을 하더라도 이 중간자는 C 값은 자신이 만든 값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앨리스나 밥의 장기간 키가 없으면 이 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간에서 교환되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더라도 중간자는 앨리스와 밥이 사용될 키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자 공격을 하더라도 별 소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앨리스와 밥은 이 키를 계산할 때 상대방의 공개 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는 인증서를 서로 가지고 또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증서는 매번 교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인증서를 매번 4단계에 거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확인했다면 유효기간과 폐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어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환된 값을 인증하는 겁니다. 보통 전자서명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교환된 값을 누가 생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방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MTI처럼 세션 키를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중간자 공격을 하더라도 중간자가 세션 키를 계산할 수 없도록 해서 방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방법의 통신 비용과 계산 비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비교는 요 프로토콜과 요 프로토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하나는 첫 번째 방법은 GX와 두 GX는 서로 교환해야 되겠죠. GA는 무조건 교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방법 1은 늘 서명값을 보내야 됩니다. 방법 2는 인증서를 보내야 되지만 이 인증서는 매번 교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통신 비용은 방법 2가 좀 더 효과적입니다. 계산 비용을 생각해 보면 둘 다 인증서를 확인해야 되는 비용은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방법 1은 앨리스는 밥은 둘 다 전자서명값을 생성해야 되겠고 받은 전자서명값을 확인해야 됩니다. 방법 2는 이런 서명이나 서명 확인 없이 세션 키의 계산 비용만 조금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비용을 합했을 때와 이 세션 키 계산 비용을 비교해 보면 세션 키 계산 비용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방법 1보다는 방법 2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우수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방향 안전성 등
다른 이유 때문에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방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이유 때문에 현재는 방법 2보다는 방법 1을 더 실질적으로는 ISO 표준에서 봤듯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DP 헬만 그 중간점 공격과 관련해서 또 많이 사용이 되는 프로토콜 하나 소개해 드리면 시그마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표준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한데요. 보면은 표준과 달리 이 상대방 식별자를 서명값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한 인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맥 값을 포함해서 키 확인 요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식별자들을 숨기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암호화해서 숨길 수도 있다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소개하는 이유는 현재 TLS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로 DPL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LS에서 실제 사용되는 기법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시그마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키의 노출된 키를 이용한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간 키가 노출될 수도 있고 세션 키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키가 노출되든지 간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공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살펴봤을 때 이 지점에서 앨리스의 장기간 키가 노출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키가 노출됐을 때 추가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또 과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미래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그 장기간 키를 이용해서 확립한 과거 세션 키들이 모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장기간 키가 노출되더라도 앨리스가 사용한 또 확립한 과거 세션 키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방향 안전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키가 노출이 되게 되면 공격자는 이 장기간 키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들은 그 키를 사용하는 사람을 앨리스로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격자는 장기간 키를 앨리스의 장기간 키를 획득하게 되면 언제든지 A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노출됐다는 것을 빨리 알아내고 키 갱신을 빨리 해서 노출된 키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우에는 A가 사용한 과거 세션 키들이 노출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미래의 경우도 만약 앨리스가 계속 노출된 키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키를 이용해서 확립된 세션 키가 추가적으로 노출이 안 되길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표를 후방향 안전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후방의 안전성은 전방의 안전성과 다르게 많이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보통은 앨리스의 장기간 키를 확보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들한테 접근해서 앨리스 행세를 해가지고 뭔가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할 것인데, 또 다른 방법으로 앨리스의 장기간 키를 갖고 있을 때 A에게 접근해서 다른 사용자 행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키 노출 위장 공격이라고 합니다. 즉, 노출된 장기간 키를 이용해서 그 키의 소유주한테 접근해서 소유주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을 키 노출 위장 공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공통된 목표는, 키가 노출됐을 때 공통된 목표는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전방의 안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방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참여한 일부 참여자의 장기간 키가 노출되어도 과거의 세션 키가 노출되지 않으면 전방의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완벽한 전방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의 장기간 키가 노출되어도 과거의 세션 키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칭키 기반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는 장기간 키를 이용해서 세션 키를 암호에서 교환하기 때문에 키 전송, 대칭키 기반, 또 대칭키 기반이 아니더라도 키 전송 방식의 키 확립 프로토콜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방의 안전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KAS가 노출되면 KAB는 당연히 노출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피-헬만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방법 2를 사용해 가지고 중간자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앨리스와 밥 간의 디피-헬만 프로토콜 수행한 경우에 장기간 키가 노출되어도 공격자들은 세션 키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GA와 GB만 가지고 있으면 G의 AB 승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산대수 문제와 DPL만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는 절대 G의 AB 승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토콜에서의 장기간 키는 소명키가 되기 때문에 A와 매번 프로토콜 수행할 때마다 선택된 A와 B 값이 노출이 되지 않으면은 공격자들은 세션 키들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본 DPL만 프로토콜은 완벽한 전방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MTI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세션 키를 계산할 때 장기간 키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MTI 프로토콜은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경우에 그 세션 키를 그 공격자들이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한 참여자의 그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면 이 값을 계산할 수 없지만 앨리스와 밥의 장기간 키가 모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교환된 이 값들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MTI에서 계산하는 세션 키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MTI는 이런 방식으로 세션 키를 만들 경우에는 완벽한 전방의 안전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키 노출 위장 공격은 어떤 사용자의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그 키를 이용해서 그
소유주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된 사용자에게 다른 사용자로 위장하여 접근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밥에 장기간 키를 획득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공격자는 밥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밥에게 접근해서 다른 사용자의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밥의 공격키를 갖게 되면 밥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공격자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공격이 키 노출 위장 공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에그뉴 등이 아주 오래전에 제안한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이 프로토콜은 기본적인 DPLM 프로토콜과 달리 매번 새롭게 G의 A승, G의 B승을 교환해서 G의 A, B승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키를 이용해서 G의 XA와 G의 XB가 서로의 장기간 키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DPL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DPL만 하게 되면 매번 확립되는 세션 키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번 확립되는 세션 키를 달리하기 위해서 랜덤 값을 하나 만들어서 교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R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매번 확립되는 세션 키를 달리할 수 있지만 키 노출 위장 공격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해집니다. 이 공격자가 만약 XB 값, 밥의 개인 키를, 장기간 키를 확보하게 되면 이 공격자는 밥에게 접근해서 어떤 사용자의 행세도 할 수 있습니다. A의 행세도 할 수도 있고 C, D 등 누구든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공격 키를 보내고 랜덤한 값을 밥의 공격 키로 암호해서 보내면 밥은 프로토콜대로 요 세션 키를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 공격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세션 키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격자는 이렇게 밥의 개인 키를 갖게 되면 밥에 접근해서 다른 사용자로 위장해서 그 사용자 행세를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션 키도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세션 키가 노출됐을 때 할 수 있는 공격으로는 기지키 공격이 있습니다. 이 기지키 공격의 주된 목적은 노출된 과거 세션 키를 새 세션 키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지키 공격은 우리가 4장에서 키 확립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보여드렸습니다. 허점이 있는 키 확립 프로토콜을 만들게 되면 이런 기지키 공격에 취약하게 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세션 키가 노출됐을 때 그 세션 키를 이용해서 과거 세션 키, 노출된 세션 키를 이용해서 다른 세션 키를 계산하는 것을 노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션 키 값 간의 독립성이 보장되면 이런 공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매번 세션 키를 랜덤하게 독립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세션 키가 노출됐을 때 그걸 이용해서 다른 세션 키들을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K가 현재 세션 키일 때 다음 세션 키를 그 키의 해시 값을 이용해서 계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특정 세션 키가 노출되더라도 과거 세션 키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해시 값은 일방향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HK 이코르 여기가 3이면 K3은 해시한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4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K3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K4를 알게 되면 K5, K6, K7 등
미래에 사용하게 될 키들은 다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완벽 전방향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최근에는 세션키의 노출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션키가 노출됐을 때 완벽한 전방향 안정성이 만족된다는 것은 이 세션키가 노출되더라도 해당 세션키보다 과거에 활용했던 세션키는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PFS, 완벽한 전방향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것이 장기간 키 노출과 관련된 개념인지 세션 키 노출과 관련된 개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둘 다 공통적으로 과거 세션 키에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만약에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 세션 키를 계산할 경우에는 완벽한 전방향 안정성은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다음 세션 키를 계산할 경우에는 미래에 사용되는 세션 키들은 모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로 후방의 안정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미래 안정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상호작용 공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격은 어떤 프로토콜이 있을 때 이 프로토콜이 그 자체로 안전하다고 해서 그 안전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키가 다른 프로토콜에서도 사용이 되면 두 프로토콜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캐슬러 등은 항상 어떤 프로토콜이 있을 때 이 프로토콜을 공격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다고 보였고, 그런 프로토콜을 캐슬리는 선택 프로토콜이라고 했습니다. 즉 A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이 프로토콜에 사용하는 키와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또 다른 프로토콜 B를 만들어서 여기에 사용되는 메시지들을 서로 이용해 가지고 공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키가 여러 프로토콜에 사용될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키가 여러 프로토콜에서 사용이 되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이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